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흥미진진하게 무기 소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한국 군함 이야기입니다. 밸런스 안 맞아? 그럼 시멘트 부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구축함 시대를 열었던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국방을 제창한 박정희 대통령, 해군력 현대화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1973년도인데요. 이게 이제 학생호라는 고속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액조세 미사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하프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하프 미사일 안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액조세 사야지 하고 액조세를 샀어요. 액조세를 샀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우리 기어링급 이런 구축함에다가 장착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액조세를 샀는데 장착도 못하게 하고 또 하프는 팔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액조세를 사용하는 이 고속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최초의 국산 전투함을 만든 게 바로 이 학생호입니다. 방위성검을 꺼내가지고 두 척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272번, 이게 학생호 2번함인데 271번이 학생호 1번함, 이게 이제 2번함.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액조세 미사일 이제 두 발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도 하면 되구나 해가지고 자, 특명 북한 해군을 압도할 한국형 구축함을 만들어라. 1975년도인데 이때 이제 울산급 호위함의 최초 어떤 그 지시가 시작된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해군본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임자, 학생호 만드느라 수고했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 손으로 구축함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어? 카카, 구축함은요 미국에서 공여받은 것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구축함 같은 대형 전투함 만들 기술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나? 그게 군인이 할 소리야? 나가서 정주영 회장 오라 그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 나가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주영 회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득달같이 달릅니다. 카카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현대 본사가 개동,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득달같이 달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작년에 울산에 미포 조선소 만드는 거 잘 되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때 74년도에 울산 미포에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참 막 확장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예, 각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조선소에서 그 구축함 한번 만들어봐. 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뭐 노라는 게 있습니까? 저보다 무조건 예스죠. 그래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각하. 맡기만 주십시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잘해봐. 임자만 믿어. 이러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채팅방을 나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구축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비서들한테 야, 근데 구축함이 뭐지? 아는 사람 있어? 누구 아는 사람? 물어본 겁니다. 그 정도로 정주영 회장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야, 구축함 뭐야? 아는 사람 빨리 조사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 구축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때는 구축함이 뭔지 호위함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냥 디스트로이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디스트로이어 멋지구나, 그거 한번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맨 땅의 헤딩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개발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지시를 받고 쫙 조사를 해가지고 1977년도에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그리고 군함 전문 설계 회사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기브앤콕스라는 설계 회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알레이버급 이디스 구축함 그걸 설계한 회사예요. 여기 이제 알아보니까 설계비를 850만 달러를 내라는 겁니다. 850만 달러. 그리고 보스포스라는 회사에 또 알아봤어요. 여기는 960만 달러를 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JJMA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미 해군 출신의 퇴역 군인들이 만든 회사예요. 여기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좀 싸. 그래서 436만 달러.
야, 이게 얼마나 당시에 비싼 돈이었냐 하면은 1970년대 이때 말이죠.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불 수출 답을 받은 해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7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100억 불 수출 달성 뭐 해가지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었고, 이때 수출 100만 달러 하면은 100만 달러 수출 이 트로피를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 기업들에게. 그런 시절이었는데 세상에 설계비가 1000만 달러 가까이 하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 JJML을 좀 꼬셔가지고, 야, 설계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니들이 좀 자문만 좀 해줘라 해가지고 설계를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JJMA가 자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가격을 대폭 할인해가지고 이제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완성된 최초의 국산 호위함이 울산함입니다. FF951. 자, 이게 198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7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81년 1월 1일 날 진수식 하는 모습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 있고 창문도 한 개 안 달려 있어요. 예. 여기 함교에 창문도 한 개 안 달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월 1일 이 날짜 맞추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마스터에 아무것도 없고 함포도 한 개 없고 그냥 껍데기, 예, 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함은 초도함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함이 진수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설계안을 가지고 해군참모총장한테 그 결재를 받으러 가니까 해군참모총장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황정현 제독이라는 분인데 대장이죠. 이 설계안을 보고, 야, 주포 위치를 저렇게 높게 두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엄도재 제독이라고 당시 사업 총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중장 3스타로 전역을 했는데, 아니 총장님, 그러면은 세상에 구축함이 주포로 간첩선 만드는 그런 경우도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선은 조그만 게 밑에 있는데, 이 지금 다른 그 기어링이나 썸너나 이런 것들처럼 그 주포를 밑에다 달아놓으면 밑에 있는 간첩선을 각도상 잡을 수 없습니다, 주포로. 그러니까 위에 달아놔야 하향 사격을 했을 때 우리 함수나 이런 데 걸리지 않고 하방 사격을 해서 간첩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 ROC에 간첩선 잡으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속도도 무려 34노트. 간첩선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재 배수량 2180톤, 길이는 103m, 너비는 12.5m. 아주 길쭉하고 아주 좁아요. 추진 방식은 이제 디젤,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으로 최대 속도를 내고요. 디젤로는 이제 평상 속도를 내고 그렇습니다. 승조원은 186명. 그러니까 이 작은 군함에 186명이 있으니 자동화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돼 있는 그런 뭐 완전히 수동식 그런 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도재 제독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참모총장이 그래, 뭐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설계안을 결재를 받고 시작을 해서 울산함이 나왔습니다. 그럼 함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951 이 울산함인데, 여기는 이제 주포가 76mm 함포가 전방에 있지만 이 위에 40mm 함포 또 있어요. 40mm.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함포가 과거에 전함시대처럼 함포가 그냥 양 사방에 붙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옆으로 함포 쏘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야, 간접선들 보면 그냥 간담이 서늘하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76mm 함포 뻥 쏘고 40mm 기관포 쏘고 하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이 함포 사격 하나는 정말 압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첫 수절에 배가 부르지 않죠. 그래서 연이어 터져 나온 설계 결함입니다. 먼저 이제 추진기관이 과열이 돼요. 자꾸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 변경을 하고요. 선체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이제 기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뒤에 있으니까 앞이 생각보다 좀 들리는 겁니다. 앞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울산함 같은 경우는 앞이 이렇게 불룩한 거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쑥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앞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주영 회장이 야, 그러면 시멘트 부어라 해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또 뒤하고 무게 밸런스를 맞추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안정화 문제. 이게 이제 키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 밑에 스테빌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안정화를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설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한 2m만 넘게 쳐도 이 선체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스테빌라이저를 달려고 하면은 선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에 비해서 이 울산한 이 호얌은 아주 내파성이, 즉 파고에 견디는 이 복원력이 아주 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양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9척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간첩선 킬러입니다. 강력한 화력과 그리고 34노트에 이르는 아주 빠른 속도 성능으로 북한의 해안 침투를 원천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어 보니까 야, 우리도 군함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이거 너무 크고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좀 작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포항급 초계함들을 대량으로 또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울산급 호위함을 9척을 만들고 포항급 초계함을 동시대에 이 80년대 완전히 그냥 군함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포항급 초계함 24척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포항급 초계함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함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이게 이제 30척이 넘으니까 간첩선이 그때부터 침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함포가 워낙 많으니까 걸리면 가거든요. 자, 그래서 3년 만에 아주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등장한 후속함 서울함이죠. 이 서울함입니다. 그래서 최종 9척을 만들고 5대항을 누빕니다. 최초 해외 순항훈련을 갑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4학년이 되면 그 군함을 타고 항해 실습도 하고 또 해외 원정 어떤 항해도 떠나가지고 그 해군은 이제 평소에 그런 해외 어떤 그 공간 외교라든지 군함 외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해군 즉 다른 나라 기지에 가서 그 친선 활동도 하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사관학교 4학년이 되면 그걸 합니다. 지금도 뭐 세계 일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군함 가지고 1987년도에 해외 순항훈련을 간 거예요. 그때 서울함과 충남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우리 군함을 가지고 최초로 림팩 훈련을 간 겁니다. 림팩 훈련이 뭐냐? 하와이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환태평양 이 해군 미국의 이제 동맹국 또는 미국과 우호국들의 해군이 합동 전술훈련을 하는 데거든요. 아주 크게 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하와이에 우리 군함을 가지고 서울함과 마산함이 또 갔어요. 그리고 순항훈련이 이제 87년도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1992년도에 우리 군함을 가지고 최초로 세계 일주 순항 훈련을 한 겁니다. 뭐 태평양을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 인도양까지 한번 갔다 오든지 뭐 이런 순항 훈련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세계 일주를. 그래서 1992년도에 우리 군함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톤짜리 작은 군함을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이제 5,000톤 이런 군함을 가지고 하는데 이 2,000톤짜리 군함을 했으니까 얼마나 파도가 치면은 그냥 뭐 집어 삼키고 배를 집어 삼킬 듯이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약간만 파도를 쳐도 그냥 뭐 다 집어 삼키고 이런 상황에서 간첩선 잡느라고 또 달리고 이제 간첩선들이 조금만 파도 치면 우리 고속정들은 못 나가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이제 이 울산급 호위함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것들 중에서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너무너무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도 사실 이거 퇴역해야 된다. 너무 피로하다. 너무 선체 피로도가 극심하다. 이렇게 됐는데 후속함이 빨리 안 나오니까 퇴역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최초의 울산급 호위함이었던 울산함이 퇴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마지막 함인 청주함까지 해서 다 퇴역했어요. 해역함대에서는 퇴역을 다 해서 지금은 교육사령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령부에 가서 뭐 실습용, 교육용 이런 거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자, 포항급 초계함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도 가고 뭐 베트남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외 공여를 많이 하는데 이 울산급 호위함 같은 경우는 너무 선체 피로도가 막심하다 보니까 외국에도 이제 주질 않죠. 너무 피로도가 막심하니까. 그래서 함상공원으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양화대교, 서울 양화대교 옆에 있는 함상공원, 한강공원인데요. 여기에 서울함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울산남 같은 경우는 울산의 장생포 거기 이제 울산 남구 장생포에 가면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고래박물관에 이 울산급 호얌이 지금 박물관으로 해상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사실 당시 함대 사령관이었던 박동우 제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다 전역했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퇴역식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사령관님 이거 울산에다가 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울산 남구청장에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퇴역하니까 남구청에서 받아서 이거 전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남구청에서 이 울산함을 받아서 지금 남구청 남구 소속의 그 장생포의 박물관으로 여기는 아주 근사하게 해놨습니다. 가면 뭐 3D 사진도 찍어주고 또 제가 그때 조건이 뭐 군함을 주면은 다 나중에 방치하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군함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함장을 두세요. 구청장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청 당시 이제 서동욱 구청장이라는 분이신데 그 서동욱 구청장이 이제 함장 예비역 그러니까 예비역 그 해군 제 기억에 중령 출신이세요. 그분을 계약직을 해가지고 함장을 다 이렇게 위촉을 하고 그분이 지금 관리도 하고 관광 안내도 하고 아주 울산에 있는 장생포에 있는 울산함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상공원으로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울산 남구 장생포에 있는 또 울산함공원 이런 데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최초의 구축함이라고 불렀던 군함 사실은 구축함이 아니고 호위함이었던 군함입니다. 시멘트 갖다 부어 라고 했던 그런 군함입니다. 자, 오늘 최초의 국산 전투함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뭐 포항급 이런 또 우리나라 군함 또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